운동하시는데 어떤 운동 즐겨 하시나요? 예, 저는 원래 대학 때 유도하고 수영을 좀 했었는데요. 아. 요즘 들어서는 이제 주짓수하고 크로스핏 두 가지를 조합해서 재밌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장님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박지원 원장님 또 우리 다양한 선수들 네. 스포츠 손상과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매일 운동하시는 우리 선수들도 부상을 굉장히 많이 당해요. 네. 그렇죠. 어떤 부상들을 많이 당하나요? 실제로 이제 운동을 하면서 다치는 경우는 어떤 몸 상태이냐가 많이 이제 그 결과를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네. 종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음. 그 전에 내 몸의 컨디션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환자를 본다라고 할 때는 그 선수들을 볼 때 하고 또 환자들이 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손상을 받아서 오는 경우하고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동작을 연습하고 또는 또 시합에서 실제로 하다가 다치는 경우이긴 한데 그전에 몸 상태가 어떤 특정한 패턴으로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있을 때의 몸 상태에서 손상이 오는 거기 때문에 뭐 식당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뭐 노동을 한다든지 했을 때 생기는 과사용 증후군이랑 만성적인 스포츠 손상이랑은 아주 흡사하다고 보고 실제로 한의원에서 치료할 때 그 경계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치료의 또 효과나 또는 치료의 접근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스포츠 손상이라고 할 때는 이제 스포츠가 원인이 돼서 손상을 입은 해부학적 어떤 구조에 대한 판별이 중요한데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때는 보통 어떤 도구를 사용했느냐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나 이런 거, 골프나 이런 거 예를 든다고 하면은 장비를 바꾸고 나서 손상을 입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또 나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클럽을 써가지고 하는데 클럽이 바뀌고 나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든지 테니스 라켓의 그립 자체의 사이즈가 바뀌면서 라켓의 사이즈가 바뀌면서 테니스 엘보가 더 온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특정한 패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좀 익숙한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면은 어떻게 고생하는 그런 기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네, 굉장히 사소한 변화에 의해서도 이렇게 스포츠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평창 올림픽 때도 다양한 선수들의 스포츠 손상과 관련해서 일을 하셨잖아요. 기억에 남는 일 있으신가요? 그렇죠. 일단 평창에 갔을 때는 이제 그쪽에 이제 폴리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그 선수촌 안에서 다양한 과들이 이제 들어와서 진료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한의과 진료실도 들어와가지고 여러 한의사들이 함께 이제 봉사활동을 같이 이제 소속되어서 AD 카드를 메고 이렇게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인상 남는 경우가 외국 선수들이 의외로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특히나 그 아쿠펑처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기 때문에 특히나 유럽권 선수들은 말이죠. 그리고 아시아 선수들이 많이 치료를 받을 것 같지만 의외로 그 북미나 아니면 유럽 선수들이 와서 침치료 또는 이제 추나요법 이런 치료를 아주 적극적으로 받고 또 받고 나서 판타스틱하게 이렇게 만족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경우에 아주 보람을 많이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도 지금 그 진천 선수촌이나 이제 또 이천의 장애인 선수촌에서도 계속 많은 한의사들이 이제 활약을 하고 있고 저 또한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가서 직접 진료를 해보면 그 선수들이 직접 상해를 입기 전에 예방에 있어서도 그 한의의 효과도 볼 수 있거니와 또 직접 상해를 딱 다 입었을 때 어떤 구조적인 손상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또 한의학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고 또 지금 전국체전 기간인데요. 전국체전 기간 동안에 그때 이제 치료받고 또 찾아왔던 선수들이 열심히 지금 뛰고 있을 걸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응원을 하게 되네요. 또 많은 분들이 축구나 야구나 이런 종목들을 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또 어느 부분의 부상을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구기 종목에서 운동을 잘하는 분들이 정말 운동신경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왕 아나운서도 축구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구 잘하는 분들이 정말 운동신경이 좋죠. 하지만 축구도 알다시피 정말 부상이 많은 운동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부상의 뭐 백과사전 같은 축구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이제 무릎 손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일단 스포츠 손상에 있어서 가장 큰 손상이라고 생각할 만한 게 십자인대 손상입니다. 뭐 골절이나 뭐 탈구 이런 걸 제외한다면은 십자인대 손상이 그 재활 기간 자체도 길고 또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일단은 재활 기간 자체에 대해서 좀 그 체력적인 소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십자인대 손상을 아주 제일 큰 손상으로 치는 경향이 있고요. 배구나 농구나 또 야구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는 동작에서 십자인대에 무리가 갔을 때 끊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뭐 운동 선수뿐만 아니라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도 모두 이제 무릎 쪽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야구처럼 던지고 달리고 치고 이런 걸 동시에 하는 운동들 같은 경우에 몸 전체를 쓰는 이제 운동 형태죠. 그래서 어떤 동작이냐에 따라서 또 어떤 몸 컨디션이냐에 따라서 근육의 불균형 또는 이제 운동 역학적인 문제들이 그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종목마다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개별적으로 다르지만 흔히 다치는 거는 근육의 파열이 가장 흔하고 또 인대의 염좌가 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기존에 뭐 웜업을 잘 한다든지 스트레칭을 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이게 그냥 내가 해야지라고만 생각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루틴으로 내가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기본적으로 몸을 어떻게 풀어야지가 몸에 이게 익숙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그거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모임이나 아니면 뭐 내가 취미로 요가를 하든 뭐 아니면 뭐 스포츠 댄스를 배우든지 간에 그 전에 어떤 식으로 해서 몸을 푸는지를 어떤 강습이나 어떤 지도자의 툴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배워서 몸에 익숙하게 해놓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축구 같은 경우는 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축구뿐만이 아니라 햄스트링 손상으로 자주 방문을 하게 되고 경기 도중에도 햄스트링 갑자기 뭐 강한 수축 반응이 일어나면서 뭐 요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응급 처치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박지훈 원장님께서는 그 경기 도중에 햄스트링이 이제 올라오거나 좀 많이 좀 다치는 경우, 제가 좀 자주 햄스트링이 다치는 그렇군요. 경우라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좀 그렇죠.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육이 이렇게 쥐가 올라온다든지 근육이 경련이 생기고 할 때는 보통 앞쪽과 뒤쪽 또는 위쪽과 아래쪽의 근육에 서로 불균형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 사두근과 햄스트링을 두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6대 4 정도의 힘의 분배가 있다고 할 때 이게 어떤 컨디션에 의해서 7대 3으로 근육의 힘의 분배가 바뀌는 경우에 갑자기 텐션이 가해져 가지고 이제 근육의 파열이나 손상이 올 수 있는 거죠. 일단 파열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힘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일단 경련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일단은 근육을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구 시합을 보다 보면은 뭐 일단 종아리나 허벅지에 쥐가 났다 그랬을 때 일단 달려가 가지고 무릎을 펴주고 발목을 젖혀주고 뭐 왕 아나운서도 경험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그게 우리 편이든 상대 편이든 말이죠. 그렇게 도와주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아주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는 훈훈한 경우라고 하겠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트레이너나 팀 닥터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런 스트레칭을 도와주고 밖으로 꺼내 와 가지고 거기에 아이싱을 해주든지 일단은 그 경련을 풀어주는 게 우선적으로 치료가 되죠. 근데 이미 파열이 왔다라고 하면은 경기 복귀는 일단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일단 빨리 재활에 성공해가지고 이제 아직 시즌이 안 끝나고 아직 이후 경기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제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손상이 왔을 때 다시 재발 안 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발을 하는 이유가 다시 써서 그런 거거든요. 그 다친 상황을 그렇죠. 또 그 상황을 만들어내면 또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뼈가 부러지거나 하면은 기본적으로 4주에서 6주를 잡는데 건이나 인대 같은 경우는 다쳤을 때 회복하는 시간이 그보다는 짧거든요. 그 짧은 시간을 활용을 잘 해줘야 돼요. 그 3주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3주 동안 그 재손상이 없으면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어떤 그 작은 섬유들이 이렇게 찢어진 상태를 그 근육 파열이나 이제 인대의 손상 또 힘줄의 이제 1도, 2도 손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회복하는 시간을 3주라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미처 못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프로 선수라고 한다면은 내가 생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쉽니다. 근데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문제가 취미로 하기 때문에 이게 막 몸이 근질근질해요. 운동 안 하면 막 어쩔 줄 몰라요. 일주일 그래서 넘기기 힘들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한 1, 2주 지나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쵸. 발목 삐었던 게, 나 회복력이 이렇게 좋은 거였어? 나 금방 좋아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3주 쉬라고 했는데 3주 이내에 다시 스포츠 현장으로 복귀를 합니다. 뛰지 말라고 했는데 또 뛰고 뭐 이렇게 댄스 좀 잠깐 쉬시라고 했는데 또 다시 하고 발레 하지 마 잠깐만 쉬라고 했는데 또 발레 또 가고 이러다 보면은 다시 재손상이 와요. 그러면 그쵸. 처음에 3주면은 괜찮았던 것이 3주 또 3주 딜레이 되면서 이게 석 달이 되고 3년이 되고 그래서 몇 년이 됐는데 몇 년 전에 다친 발목이 지금도 아파요? 이거는 그 사이에 수차례 재손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쉬어야 할 때 확 쉬어주는 게 이게 사실은 그 뭐 전문 생업으로 하는 프로 선수뿐만이 아니라 취미로 하는 그 아마추어들한테도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네요. 얼음 찜질을 하는 게 일반적인 염좌에서는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판별을 할 때 말씀해 주신 대로 열감이 있고 또 붓기가 있고 이러면은 당연히 얼음 찜질을 하는 건데 개 중에 더운 찜질을 하면 안 되나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설명을 저희가 드립니다. 근육통이 있을 때는 더운 찜질이 일단 도움이 됩니다. 근육을 푸는 데는 일단 도움이 돼요.
뭐 당장 많이 아플 때도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회복을 시키는 데 있어서 열감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얼음찜질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붓기가 있다 그러면은 역시 혈관을 수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얼음찜질 하되 다리를 올리거나 뭐 손상된 부분을 올리고 있는 게 부종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중력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언제까지 그럼 해야 되나요? 만져서 열감이 있다, 눈으로 봐서 빨갛다, 이렇다 싶으면 그냥 얼음을 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투구수가 얼마 전에 유현진 선수 뭐 투구수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할 때도 투구수가 얼마 이상 올라가면은 아이싱을 해주거든요. 지금도 그쵸. 사실 그건 논란이 돼요. 핫팩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나올 수 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회복을 더 빠르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핫팩이 좋다. 아니다. 이거는 얼음찜질을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은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붓기와 열감이 있을 때는 얼음찜질을 하는 게 정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다만 근육통에 있어서 핫팩을 활용하는 거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절을 삐끗했을 때 부어 있어가지고 관절이 그 움직임이 잘 안 일어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 뭐 같이 주짓수 하는 이제 동호회 친구들이 와서 많이 치료 받는데, 손가락을 삐끗해서 이게 안 쥐어지는 경우에 한 3, 4일 다 지나고 열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감이 없는 상태에서 관절이 이렇게 다 안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 붓기가 그렇죠. 남아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더운 찜질을 하는 겁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관절의 각도를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관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조합을 하는 게 좋고요. 이거를 그 손상을 입은 그 생활체육인이 또는 프로 선수가 모두 다 알고 있기는 어려워요. 그쵸. 그 상황에 적절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가까운데 전문가를 두고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 뭐 구단이 있으면은 뭐 트레이너나 팀닥터가 있겠지만, 내가 뭐 취미로 즐기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가까운 데에 뭐 전문가를 하나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동호회 같은데 의료진이 이렇게 취미로 같이 들어왔다 그러면 다들 반기는 게 그런 탓인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근처에 가까운 의원이 됐든 한의원이 됐든 뭐 정형외과 원장님이 됐든 뭐 무슨 치료사가 됐든지 간에 가까운데 그런 분을 알고 지내면서 교류하는 게 내 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상 종목에서 햄스트링, 그러니까 우리 허벅지 뒤쪽 근육을 스트레칭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주법상 그 폭폭을 많이 넓히기 위해서 햄스트링, 그러니까 슬개근이라고 하는 허벅지 뒤쪽 근육이 많이 이완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육상 관련한 종목들, 뭐 100m, 200m 또는 뭐 높이뛰기 이런 종목들은 모두 보면은 이제 항상 그 허벅지 뒤쪽을 스트레칭하는 걸 많이 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칭하면 생각하는 게 바로 그쪽 근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경주 원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스트레칭 자체가 만약 운동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면 스트레칭을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육상 종목을 제외하고는요, 기본적으로 웜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동적 스트레칭과 정적 스트레칭 두 가지로 나누는데, 반동을 줘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다리 찢기라든지 이런 걸 억지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근육의 부착부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똑같이 허벅지에 파열이 오더라도요, 허벅지 근육의 금복, 그러니까 근육이 두툼한 곳을 다치는 경우하고 근육이 붙어 있는 우리 뭐 엉덩이 쪽에 좌골 조면 쪽에 붙어 있는 부착부가 다치는 거하고는 그 예후가 다릅니다. 똑같이 허벅지에 파열이 와도요, 혈액순환이 많이 되는 그냥 빨간 근육인 허벅지 바로 뒤쪽이 파열된 거는 빨리 나아요. 뭐 2, 3주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리 찢기 하다가 뭐 무용 같은 거 하다가 다리 찢기 하다가 부착부를 다치는 경우는 그쪽에 혈액순환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예후가 안 좋습니다. 오래 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반동을 줘가는 스트레칭은 그런 이제 부착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운동 전후에 몸을 풀기를 할 때 운동 전에 우리 일단은 몸을 덮이는 거를 이제 웜업이라고 하고요. 운동 끝나고 나서 정리 운동을 하는 거를 이제 쿨다운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운동하기 전에 웜업만큼은 반드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줄넘기를 하시든 버피를 하시든 뭐 그 좀 제자리 뛰기를 하시든지 어떻게든 몸을 덮여가지고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손상을 예방을 해야 되고, 특히나 내가 나이가 좀 있고 심혈관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갑작스러운 트레이닝에서 뭐 7kg, 8kg 놓고 하다가 10kg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런 가을철, 겨울철 됐을 때 실내 운동을 하시다가 그런 사고를 우리가 슬픈 뉴스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항상 웜업 신경 쓰시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지훈 원장님, 이분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위험이나 어떤 진단을 받을 때는 내시경상의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그 내시경상으로 봤을 때 거기 뭐 피부가 점막이 패였다든지 아니면 근육까지 손상이 되면은 뭐 궤양이라고 진단을 내린다든지 하는데, 물론 이제 내시경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뭐 궤양이나 뭐 암이나 이런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검사상 이상이 없이 그냥 증상으로만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경우에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내시경상으로 큰 이상이 없다고 얘기는 했는데 나는 상복부가 불편하고 자꾸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속이 쓰릴 때도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경련까지 날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능성 소화불량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식은땀을 흘린다고 할 때는 통증이 아주 심하거나 내 몸에서 뭔가 조절이 안 된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당뇨가 있다든지 다른 심혈관 문제를 같이 갖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뭐 심장이나 다른 문제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제 듭니다. 시청자님처럼 같은 증상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치료의 도움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그 한의학적 치료가 좋은 게 어떤 거냐면 이 사람한테 어떤 병이 생겼는지를 보는 것보다 또 어떤 사람한테 이 증상이 생겼는지를 관찰하는 게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약도 드셔보셨을 테고, 예를 들어 뭐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것도 드셔보셨을 테고, 또 위 점막을 보호하는 종류의 약도 드셔보셨을 테고, 또 어떤 위염이나 뭐 다른 증상에 관한 여러 좋다는 약들 이런 걸 드셔보셨겠지만 일단은 잘 안 듣는다 싶을 때는 한의원을 방문하셔가지고 그 관련된 한약들이 보험약으로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진맥하셔가지고 약 처방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내 몸에 원래 어떤 컨디션이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겼는지에 맞춰서 이제 한약 조제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떤 증상에 맞춰서에 대한 대증 약은 없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한의계에서도 일단 속이 쓰렸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속이 쓰는 이유가 위산이 꼭 많아서만 생긴 건 아니거든요. 점막이 약해서도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또 위산이 아예 부족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위산이 분비가 많아서 생겼다라고 할 때 그거를 제산제 역할을 해주는 한약재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오적거리라고 하는 우리 갑오징어의 힘을 이제 가지고 가루로 만든 그 폐모와 합쳐서 만든 오페산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고요. 또 황련이 들어간 약재들이 대부분이 그 점막의 염증을 진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점막의 통증으로 해서 그 속쓰림을 호소하신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약들을 응용을 해서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을 찾아오시면 기존에 먹었던 속쓰림 약, 뭐 여러 가지 광고하는 약들 있잖아요. 이제 그게 안 들었을 때는 한의원을 방문하시면 정말 잘 되는 약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밖에도 속쓰림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김경주 원장님이 잠깐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식도에 그 괄약근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위쪽 문을 분문이라고 그러고 아래쪽 문을 유문이라고 그러는데 위와 식도가 연결되는 분문이 이렇게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약해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횡격막을 뚫고 올라올 때 횡격막이 약해져 있으면 이게 위로 솟아 올라옵니다. 이거를 위식도 열공탈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이제 허니아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횡격막이 왜 약해지는지를 봐서 이분이 만성성의 스트레스 또는 음식 섭취나 생활 습관의 문제 또는 자세의 문제 때문에 횡격막이 약하다 그러면은 그걸부터 개선을 해줘야 이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위에 일부분이 식도 쪽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음식물 위에 떠있던 위산의 종류들이 이렇게 식도 위로 올라와서 영조식도염을 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산이 약해서 그 위장 안에 산도가 떨어져가지고 그 음식물 소화가 지연되다 보면은 이 괄약근 자체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이 괄약근이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는 탈장의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사실은 내시경만 가지고 감별이 다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환자의 생활 습관이나 또 식이 형태를 잘 따져봐가지고 도움을 줄 수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뭐 이야기해 주시면서 위산의 양이 적었을 때 소화 기능을 좀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위산 분비량이 저하된다면 또 다른 문제들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산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산증이 있을 때도 그 위산 과다와 똑같이 속쓰림의 증상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긴 이유가 제산제를 너무 오래 먹어서 속이 쓰리니까 그냥 이렇게 산도를 줄이려고 제산제를 오래 먹었더니 그렇죠. 네. 어느 순간부터는 이 위산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떨어지고 그 기회를 더 짜내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더 점막에 손상을 주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이유, 사실은 진통제를 오래 먹는 겁니다. 진통소염제를 오래 먹으면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런 그 저산증 또 속쓰림을 유발하는 건데요. 이게 오래 노출이 되다 보면은 제산제 때문에도 오히려 이제 저산증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산이 적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는 그 위 안에서 잡균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잡균을 죽이지 못하고 이제 그 십이지장 소장으로 넘어가게 하는 게 있고요.
또 단백질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위장 내의 pH가 2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단백질을 소화하지 못한 상태로 또 넘어가서 그게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또 특정한 이제 영양 미네랄, 예를 들면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 뭐 아연 같은 이가 이온들은 이렇게 pH가 일정 정도 유지가 돼야 이게 흡수가 되는데 결국 열심히 우리가 뭐 칼슘 좋다고 하고 뭐 마그네슘 좋다고 뭐 이렇게 음식물로 섭취를 하는데 정작 위장 내 산도가 안 맞춰져 가지고 흡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뭐 저산증 자체만으로도 속쓰림이나 단백질 소화가 안 돼 가지고 더 가스가 잘 차고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식이 습관상으로도 이 저산증을 유발하게 되는 이유들 뭐 진통소염제를 오래 복용한다든지 식사하고 나서 뭐 예를 들어 뭐 고기를 먹었는데 이후에 물을 또 벌컥 많이 마셨다든지 그래서 산도를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들을 그 해결하는 게 그런 조언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강 꿀팁 건강한 의사 박지훈입니다. 지금 전북에서는 99회 전국체전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요. 요즘 주 5일제 또 근무 시간 단축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지금 생활체육에 관심을 갖고 또 운동에 취미로 갖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또 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등산을 한다든지 또는 몸을 쓴다든지 하는 것 중에 역시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좋은, 가장 추천할 만한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 근데 이런 운동 중에서 나한테 어떤 게 더 맞는지 그리고 또 나한테 맞는 운동이 어떤 게 있는지를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조언들을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생활체육, 우리가 운동으로 취미로 가질 만한 생활체육들의 유형을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따져보면 그냥 나 혼자서 그냥 맨손 체조하고 또 줄넘기 하고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학원을 다니거나 개인 교습을 통해 가지고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좀 더 진행이 되면 내가 더 잘해보겠다 하는 욕심이 생기고 또 비슷한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이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각각이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체계적으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헬스, 보디빌딩을 예로 든다면 개인 PT를 받더라도 트레이너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하는 제대로 된 그 운동 방법을 배우는 과정 이게 꼭 필요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하는 목표를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요? 일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일단 하는 거겠죠. 근데 건강도 있지만 이왕이면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어떤 친목 도모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기 개발이나 어떤 성취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운동을 취미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을 할 때 흔히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노동을 하는 거는 노동이지 운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취미,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거와 남들이 나한테 잘한다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마이클 조단도 사실은 야구를 하고 싶어 했잖아요. 마찬가지고요. 또 돈을 받고 운동을 하는 프로와 또 내가 돈을 내면서 운동을 즐기는 아마추어는 엄연히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특히 부상에 관한 부분에서는 내가 아마추어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인지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을 할 때는 결국 이렇게 하십시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가까운 데서 내가 얼마나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중요하고요. 앞에서 잠깐 말했지만 웜업이나 쿨다운처럼 운동 전후에 몸을 관리하는 거, 다음에 오버 트레이닝이 되지 않도록 나의 생체 나이에 맞는 운동량을 조절하시고 가까운 데 트레이너나 한의사를 이렇게 한의사 또는 전문가를 둬가지고 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건강한 가을철 운동 관리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